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들 요즘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두환 정권이 유족들을 대상으로 치밀한 분열 공작을 벌였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네요. 등급을 나눠서 유족들을 관리하고 또 매수까지 하고 5.18 묘지의 성역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공작을 벌인 건데요. 오늘 관련 문건들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논란이 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네요. 뉴스 사이다 시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시 5분 시작하는 2부, 자유한국당은 오늘 MBC를 관장하는 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반발하면서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결정을 했네요. 자, 이 문제 국민의당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최명길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오늘이 10월 26일 11.6 38주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급기야 자유한국당에서 출당까지 당하게 되는 지금 상황, 박정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 박정희 평전이란 책을 펴내신 김사뭉 전 독립기념관장의 이야기 들어보고요. 또 외신을 통해 우리 모습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저희 CBS 뉴스 부활 30주년 감사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참석해 주셔도 좋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또 페이스북에서 노컷 뉴스를 찾아보시거나 유튜브에서 노컷 V를 검색하셔도 보실 수가 있겠네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5.18 민주묘지의 성역화를 방해하고 유족들을 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일부 유족은 매수하고 이런 분열 공작을 벌였다. 오늘 민주당에서 관련 문건들 대거 공개됐습니다. 일명 비둘기 시행계획, 물빼기 작전, 이런 문건들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해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해서 입수하게 된 문건입니까? 네, 저희가 국방부에 자료 제공 요청을 했고요. 예.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들입니다. 예. 예. 이 문건들의 작성자는 어디입니까? 작성자는 지금 국군 보안사령부, 505 보안부대라고 보통 부르죠. 네. 네, 그쪽에서 주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안사령부, 보안사. 네. 몇 년도 문건이에요, 그러면? 81년도 문건도 있고요. 예. 83년도 문건도 있고, 85년도 문건도 있고, 88년도 문건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군요. 네네. 비둘기 시행계획이 뭡니까? 이 비둘기 시행계획은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분열 공작 중에 하나로서, 네. 묘지, 희생자분들의 묘지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네. 1983년 2월에 작성된 자료인데요. 예. 희생자들을 분류해가지고 그중에 일부 희생자들의 묘를 딴 곳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망월동에서 다른 곳으로? 예, 맞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장을 추진한 이유가 뭘까요? 문건 자체는 뭐라고 드러나 있냐면요. 묘지가 이렇게 모여있을 경우에 이 곳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불순한 저항 세력이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떤 저항 세력들이 뭉치는 것,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예. 묘지 자체를 좀 분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이 됐나요? 실제로 돈을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바는 아니지만 예전에 한인석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사한 사례들의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적힌 바가 있습니다. 1995년도에 발간된 서적이에요. 예. 그걸 봤을 때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유족들한테 돈 줄 테니 묘를 딴 데로 좀 옮겨라. 네네. 이장 비용뿐 아니라 또 추가로 돈까지 준다, 이런 겁니까? 예, 실제로 이 문건을 보면은 단순하게 이제 이장을 하는 돈을 줬다고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예. 순화라는 걸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순화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금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따라서 단순하게 이전비만 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 같은 것을 미끼로 설득하고 매수하고 하려던 작업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시한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인가요? 예, 저도 사실 이 문건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지시사항에 대해서 누가 지시했느냐가 명기가 되어 있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1983년도에 작성된 광주 사태 관련 현황 문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문건에 보면은 1982년도 3월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남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즉 면담을 한 자리에서 직접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하. 예. 대통령이 전남도지사에게 묘지 이장하도록 지시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게 문건에 드러난단 말이군요. 네네. 뭐 묘지 이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가족분들에 대한 순화 작업, 예. 또 매수 작업, 예.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지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매수하거나 뭐 경제적 지원을 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답니까? 매수하고 분열하는 공작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네. 보면은 일단은 등급을 나눕니다. 뭐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요. 예.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다 조치가 써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방금 말씀드렸던 등급으로 분류하는 건 극렬 유가족들을 그렇게 분류해놓고요. 아예 이제 온순한 유가족들은 또 따로 관리를 합니다. 어허.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예. 야유회 같은 걸 간다 그러면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온순한 가족들은 또 따로 관리하고, 그래서 유가족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또 극렬 유가족들의 경우에는 3등급으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분리 대응하는 식으로 해서 네. 일명 뭐 순화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강경파를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네. 강경파가 아닌 온순파를 또 따로 나누고. 예, 맞습니다. 그 일명 물빼기 작전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한다던데 그건 뭐예요? 예, 극렬층의 경우에도 이제 모임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모임의 힘을 빼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원래 회의의 숫자를 축소시킨다든지 또는 원래 회의에 참가하는 인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유하고 매수하는 작업들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물빼기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가족들에 대한 뭐 사찰, 미행 뭐 이런 것도 있었나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묘지 이장을 위해서도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 11명을 뽑은 뒤에 그 11명에 대한 배경을 먼저 철저히 조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빼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대1로 매칭을 해가지고 조사하고 만나라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사찰이 진행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네. 광주의 정수만 전 유족 회장이 뭐 언론과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더니 네네. 실제로 미행하고 또 감시당하고 납치까지 당한 사례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뭐 저희들도 좀 그 이야기 들어본 바가 있는데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지 이장 관련된 매수 시도는 있었다는 것이 과거에도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 예. 뭐 다른 어떤 매수 시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외압 같은 사례들은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매년 5월 18일이 되면 이제 광주에서도 행사가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납치해서 딴 데로 보내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데 예, 맞습니다. 예, 이 문건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위령제 같은 것을 못하게 막아라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예. 또 위령제에 참여하는 숫자를 좀 줄이도록 노력하라라는 취지의 내용들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광주 사태 1주년 대비 예방 정보 활동이라고 하는 문건도 또 공개가 됐는데, 예, 여기 이 문건도 상당히 문제를 삼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네. 우선은 뭐 광범위한 순화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학원 순화를 하겠다 하면서 문화석동을 와해시킨다거나 종교인을 순화시키겠다라고 해서 뭐 천주교나 기독교의 어떤 미사나 예배 활동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원령제, 위령제 행사 저지를 위해서 심지어는 CIA와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 CIA. 네네네. 예. 그리고 뭐 군을 또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1주년 됐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충정훈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군이 하는 시위지나 훈련인데요. 충정훈련을 받은
공수부대가 광주민주화운동 때 투입됐지 않습니까? 예. 그 충정훈련 지휘조를 비상대기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다음 자체적으로 모의훈련도 실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차하면 다시 한번 그런 유사한 일을 일으키려는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1년 5월 18일 딱 1년 되는 날 혹시 광주에서 또 시위가 벌어지면 군을 또 투입한다? 네, 실제로는 모든 대비를 다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놨다 이런 말이더군요. 네네네. 네. 뭐 자기들이 이런 계획 세운 것들이 잘 진행되는 무슨 성과들이 있다 이런 걸 또 자랑하는 그런 문건 내용도 있다면서요? 예, 성과를 보고하는 문건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예. 내용이 정말 너무 참 투박해가지고 저 굉장히 많이 분노했는데, 예. 극렬 가족들 매도하는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고립된다거나 이런 게 다 실적이에요. 그리고 예. 싸움을 조장해가지고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 폭행 사고까지 일어났다. 예. 이게 다 실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족들 사이에서 서로 싸움을 하게 조장하고 유도해가지고 예, 실제로 그래서 싸움까지 일어났다. 이게 실적입니다. 실적. 하하, 예.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하면 아무래도 유가족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분열될 테니까. 맞습니다. 예. 바로 그런 걸 자신들의 실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막 서로 간에 못 믿게 만들고 폭행까지 일어나도록 계속 조장하고 결국 싸우니까 이건 우리 성과다라고 보고하고 네. 또 칭찬받고 이게 굉장히 국가가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런 일들을 주로 현장에서 집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군이에요? 아니면 뭐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505라는 보안부대일 것 같은데요. 예. 안기부를 언급하는 곳도 곳곳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전남도를 언급하는 곳도 곳곳에 나와서 예. 안기부, 뭐 군, 그 다음에 전남도 전부 다 이제 동원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기부 직원, 전남도청 직원, 그리고 군, 보안사 네네. 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뭐 1대1로 나서기도 하고 뭐도 하고 서로 역할 분담해서 일들을 했다. 예. 거기 보면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또 맡깁니다. 어떻게 나눠요? 그러니까 주로 총괄 책임은 이제 505 부대가 지도록 되어 있고요. 보안사가 지고. 예. 좀 나서서 뭔가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겉으로 드러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서는 전남도가 좀 맡는 식으로 이렇게 좀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이종구 사령관의 결재 사인이 딱 찍혀 있다면서요? 네, 결재 사인이 있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 문건의 내용들? 사실은 이제 이 문건은 그동안 있었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정부가 어떻게 진상을 은폐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건인 만큼 진상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좀 더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 저희 당 각각 이렇게 좀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놨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힘을 합쳐서 통과시켜서 진상규명이 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헬기의 기총수사 의혹이라든지 또는 전투기가 광주 출격하려고 대기명령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돼 있고요. 예. 그것을 넘어서서 법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은 또 다른 사안들 다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요. 이 법이 통과되면 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활동 기간은 이제 법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법이 좀 다르게 돼 있어서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예. 근데 충분히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충분한 권한 같은 것도 부여되나요?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사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발의까지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외향적인 모습들, 즉,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자 그러면 좀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두 보수 야당은. 예. 그래서 하여튼 입장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아직 국회에서 이게 본격 논의가 안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 그렇다는 이유를 댈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런 충격적인 문건들까지 나왔으니까 빨리 좀 국회 공론화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뭐 저희 당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정기국회 내에 통과를 시키려고 이미 원내대표가 제안까지 해놓은 상태니까요. 네.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 입법 처리 과정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지금 미국 방문 중이죠? 예, 뭐 일정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뭐 아마 귀국길에 곧 오르든지 올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상. 네, 네. 그런데 미국에서 내놓은 발언들이 많이 논란이 되죠? 예, 홍 대표가 귀국해도 사실 숙제가 많잖아요. 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최경환, 뭐 서청원 의원 네. 뭐 거취 문제 등등인데 미국 가서도 좀 논란거리가 있는 게 네. 출발할 때부터 애초에 전술핵 필요성을 설득하러 간다. 그랬죠. 예고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당론이 명확치는 않지만은 뭐 저는 자기 뜻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게 전달 과정이라든지 뭐 내용이 좀 너무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아요. 자,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거기 이제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런 사람들 만나서 한 이야기는 그나마 조금 정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예. 25일에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 여기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전현직 이제 관료 전문가들이 모인 데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이야기한 게 친북 좌파 세력 때문에 한미 동맹의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보다 더 두려운 위기의 본질이다. 예. 이렇게 말했어요. 예. 강경 보수 진영이 한국의 진보 세력을 뭐 친북 좌파로 부르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한데 예. 홍 대표의 이야기는 과거 주한민군 철수를 외치고 사드 배치 반대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현재 한국 정부의 주류다. 올 초 탄핵 사태로 지난 9년과 사뭇 다른 성격의 정부가 탄생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지금 정부의 주류가 친북 좌파다? 그렇죠. 하하. 거기서 덧붙인 게 정부 간 협력이 불안하다면은 양국 정당과 의회끼리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한미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부를 빼고 한미 간에 정당과 의회만 소통하자? 그렇죠. 하하. 예. 이게 제가 이게 다 좀 짚어봤는데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도 야당 대표가 미국에 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었어요. 이 정도까지 노골적으로 발언 안 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외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하는 전통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한국 1야당 대표가 정부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뭐 정책 수단이 다르다. 이런 차원까지는 괜찮은데 예. 이런 식의 이제 색깔론적 발언이 과연 어떤 인상을 남겼겠냐는 거죠. 네. 참, 미국은 한국 정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로서 인정하고 협상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내 야당 대표가 가가지고 한국 정부는 친북 좌파니까 네. 미국 정부랑 상대하지 마라. 미 정부끼리 하는데 이제 좀 국회끼리 심했네요. 이제 하자. 예. 네. 그러니까 그나저나 그 전술핵 재배치론을 폈잖아요. 그렇죠. 그건 호응을 좀 얻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스탠리 로스라는 사람,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사람인데 전술핵 재배치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자체 핵무장의 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했고 예.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의 토비 달튼도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할 가능성은 작다. 한국이 이를 요구하면 오히려 한미 동맹의 균열이 생기거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세했어요. 예. 그리고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군축 담당 특보 이건 좀 지명도가 높은 편인데 네.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은 남북 간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어서 답이 아닌 것 같다. 어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한국이 핵무기 자체 핵무장까지 지금 홍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예. 박정희 정부 때 보면은 한미 관계가 되게 안 좋아졌던 게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랬었죠. 오히려. 예. 이 사람들의 질문은 혹시 이걸 뭐 명분으로 담아서 딴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좀 날선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홍준표 대표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맞장구 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알려진 바로는 없고 예.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그 질문이 나왔어요. 아니 반응이 안 좋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홍 대표는 공화당은 상당히 우리 쪽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이나 일부 민주당 성향의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다. 여기도 좀 말하자면 편가르기를 미국 쪽에다가도 한 건데. 근데 공화당도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홍 대표는 한반도 핵무장이 일본 핵무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미국 쪽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질문에 일본은 핵을 가지려면 가지라고 해라. 일본이 있고 없고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라고요? 일본 핵 가지려면 가져라? 예.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 미국의 조치는 말로써 했는데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군사적 행동? 뭐 군사적 옵션 이런 것을 이제 애둘러 이야기한 거겠죠. 네. 좀 심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홍 대표가 보수적 입장을 전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예컨대 내가 볼 때 현 정부는 북한에 조금 유화적인 것 같지만은 지금은 강한 제재가 답이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런데 뭐 현 정부를 친북 좌파라고 한다. 그리고 뭐 핵에 대해서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일야당에 대한 신뢰를 미국 조야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제가 두 가지가 짚어보고 싶은 게요. 네. 홍 대표가 원래 말이 좀 이런 분이잖아요. 거칠죠. 네. 그래서 국내 정치권에서 이 강하게 지금 여러 정당들이 비판하면서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안 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면박을 주고 있는데 이 홍 대표의 캐릭터가 반영이 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를 보면은 과거 이제 한나라당 계열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런데 대표들이 미국에 가서는 보수적이지만은 되게 정제된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전직 장관이라든지 보수적인 이제 중량감 있는 전문가들이 옆에서 이제 뭐 보필을 하면서 그런 전략적인 도움도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필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 있긴 있었는데 그런 식의 이제 우리가 이 사람 할 만한 사람은 이제 별로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진 이제 전반적인 역량이 많이 떨어진 것이 이럴 때 나타난 게 아닌가. 그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듭니다. 당의 역량 하락, 게다가 홍 대표의 캐릭터. 그렇죠. 이게 이런 발언들을 낳았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오죠. 오늘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원에 보궐이사 2명을 임명을 했죠. 자, 이걸 문제 삼아서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거쳐가지고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이 문제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연결합니다. 최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뭐 사실 아시겠지만 박문진 이사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요.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 태반일 텐데 예. 그 자리 채우는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 국정감사를 국회 제2당이 보이콧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박문진 이사는 이제 뭐 6대 3의 구도로 구 여권, 야권 추천 이렇게 쭉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지금 이번에 사퇴한 2명의 이사는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사퇴했으면 보궐이사까지는 자기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논리적이지가 않은 것이에요. 예. 우선 현행 방문진법에 그 정당 추천 몫이라는 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여당이 6, 야당이 3, 6대 3으로 추천하고 이제 방통위가 요식적으로 임명을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퇴한 두 분이 옛날 여당,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네. 옛날 여당이 추천한 사람인데 예. 이분들이 사퇴를 했는데 이미 사퇴를 했을 때 그 이분들을 임명한 사람들은 3기 방통위원들이고요. 네. 이번에는 이미 4기 방통위원이 출범을 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분들의 그 무슨 기존에 추천했던 그 정당이 또 해야 된다는 거는 정권이 바뀌고 추천권자가 바뀌었지만 방송계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영원히 여당을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 예. 논리적이지도 않고 좀 이렇게 아마 말을 주장하는 그분들도 아마 옹색할 겁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이건 이 임명한 것 자체가 무효다라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까지도 내겠다는데요. 아이고 그런 제스처를 해도 법원이 그런 거를 받아들일 이가 없고요. 예. 또 말로는 보궐승계 권한을 강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런데 이거 참 본래 이런 문제가 좀 모호하게 돼 있으니 이걸 좀 명료하게 하는 법을 작년 정기국회에서요. 예. 그 민주당, 국민의당 해서 162명이 공동으로 좀 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죠. 이제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는데 예.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더니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새로운 법이라는 게 이제 6대3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이 7대6으로 이렇게 절반에 가깝게 균형을 맞추자. 예. 그래서 이제 누가 추천하는 건지를 명료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렇게 하면은 정치의 방송 개입이 강화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아하. 그러더니 이제 와서 이제 그 상황이 바뀌니까 추천권을 인정해라. 이거는 안 해주면은 이거는 정치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정감사까지 보이콧을 하니까 예. 뭔가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행태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게다가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공세니까요. 이렇게 별로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코멘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지금 최명길 의원께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거듭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론의 지지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를 알면서 이렇게 국감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정치적 의도는 뭘까요? 글쎄, 이제, 당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무슨 고리를 만들어서 좀 대여 투쟁으로 좀, 국면 전환을 좀 해보자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남의 당 사장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언급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31일 국정감사 끝나고 곧바로 이제 새해 예산안 제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시정연설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것까지 안 듣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제발 그렇게까지 가면은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좀 자세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네. 오늘 KBS 상대로 한 국감은 어떻게 됐나요? 전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과방위원장인 신상진 위원장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다 함께 데리고 과천에 방통위원회에 가서 항의 시위를 하느라고 감사를 그냥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단독 회의를 하겠다고 여당에서 하니까 쫓아와서 사회권은 확보를 하더니 바로 또 정회를 선포하고 의원총회 한다고 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진 않고 있는 상임위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과방위가 엄청난 엄청난 불량상임위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데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지금 과방위에서 펼쳐지고 있어서 전혀 지금 KBS 국감은 지금 파행 상태입니다. 네. 내일도 그렇게 되겠네요. 내일은 MBC하고 방송문화진흥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네, 박문진 토바코인데요. 아마도 내일은 이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이제 상의를 해서 개의 요건이 되거든요. 12명이면 개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독해서 오지 않겠다면은 사회권 포기한 걸로 보고 국감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빼고라도 그냥 국감을 진행하겠다. 네. 지금 파행 상태라도요.
과방위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진행되고 있어요. 좀 양식이 있는 위원장님들은 간사들이 상의해서 그냥 국감을 좀 진행해 주십사 해서 법사위 같은 데도 진행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인데도 대부분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독 과방위만 지금 파행 상태. 그래요. 그래서 내일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네. 그나저나 이제 문제는 두 공영방송의 미래를 둘러싸고 지금 이런 정치적 투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네. 두 방송사 총파업도 벌써 50일이 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MBC의 경우는 사실 거의 해결이 저는 됐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방문지 이사진 교체 2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 초면은 그 이사들에 대한 법적 자격이 부여되고요. 예.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이후로는 이사회를 열어서 현재 이 MBC에 대한 장기적인 경영의 파행을 감독하지 못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불신임 아마 제출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사장 교체하고 이후에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러면 MBC 파업은 풀립니다. 그런데 이제 KBS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사안이 좀 달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의혹들이 과연 사장직을 내놔야 할 만한 것인지 논란거리가 되는 게 그런 상태여서 참 난감합니다. 이 파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MBC 파업이 끝난 이후에 KBS가 계속 파업을 할 때 KBS 파업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굉장한 좀 고민거리는 남아 있습니다. KBS도 이사 한 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한 명만 더 추가 사퇴하면 여기도 또 물꼬가 트이는 거 아닐까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MBC하고는 좀 경우가 달라서, 이 KBS 이사의 경우는 그렇게 무슨, 스스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사퇴를 할 만한 분이 더 계신지, 저희들은 아직 그런 것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사태가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군요. 네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었습니다. 오늘이 10월 26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을 맞았죠. 바로 12.6 38주년입니다. 그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돼서 재판받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출당을 요구받고 있고요. 자, 오늘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에 박정희 평전을 펴내신 김사뭉 전 독립기념관장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12.6의 의미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겠어요? 역사의 준엄함, 긴 역사의 시선으로 보면은 역사가 정말 준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때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박정희 씨가 부하의 총탄에 쓰러질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그랬죠. 그런데 긴 역사의 시선으로 보면은 역사는 준엄하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도를 걷지 않으면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역사의 의미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박정희 평전을 펴내셨는데 박정희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복잡한 인물이죠. 연구자들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지배주의자, 변신에 능한 분, 대세 추종자, 권력 지향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알다시피 대구 사범에서 꼴찌를 했고 안주 군관학교에 가서는 최우수상을 받고 일본 육사에서도 우수상을 받고 일본군의 혈서를 지원을 하고 일제가 패망하니까 광복군에 편입되고
해방 후에는 좌익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으니까 남로당 군부 책임자가 되고 네. 그리고 변신해서 반공 군인이 되고 또 1952년 피난 수도 부산에서 쿠데타를 기도하고 네. 결국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헌정을 유린하고 그리고는 또 이제 반공을 내세우다가 남북 석사를 비밀리에 보내가지고 금방 통일을 할 것처럼 하다가 예. 또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유신 쿠데타를 하고 예. 그리고 북한의 그 인민공화국의 주석제 헌법 개정한 날 남한에서는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또 똑같은 날 비슷하게 개헌을 하고 예. 그러면서도 본인은 헌정을 유린하면서도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엄혹하게 탄압하는 네. 대단히 복잡하고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지도자였지요. 네. 근데 또 다른 한편 박정희 집권 기간, 물론 18년이라는 긴 기간이긴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경제가 그나마 좀 상당히 비약적 발전을 했다. 그런 것 때문에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지금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그 관제성 평가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돼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1960년대, 7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부의 발전의 시대였어요. 아하. 특히 우리 동북아시아 쪽만 하더라도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들 소위 그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이라고 불렀던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다 경제 발전을 비약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예. 특히 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해방 후에 우리 국민들이 그 소를 팔아서 농민들이 소를 팔아서 우골탑이라고 그랬죠, 대학을. 공부시켰죠. 예. 공부를 시킨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나왔고. 예. 또 장면 정권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고 또 일본하고 굴욕적인 회담을 통해서 부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이런 또 경제적인 물적인 기반을 가져왔고 네. 또 우리 국민 청년들 5천 명이 희생당한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그렇죠. 또 물적 기반을 가져왔고 네. 또 큰 대목은 저고가, 저임금 이런 걸로 해서 농민들, 노동자들, 강세민들의 희생이 많이 있었지요. 예.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박정희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관제성 평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딸인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 다 정리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죠.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정부를 사법적으로 탄핵을 했지만 또 정치적으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박정희로부터 시작된 군부 정권 또 그 사이비 민주정부 아류 이렇게 해서 반세기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적폐 이런 그 인적 적폐와 민주주의에 역행한 권력 구조 강압주의에 의존해왔던 정보기관, 족벌신문, 언론, 사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그들이 남긴 적폐는 그 토사물은 아직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도처에 여전히 박정희 세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세요? 박정희 세력이 도처에 많이 남아있는데 특히 그 특혜 지역 박정희 18년 5개월 동안에 특혜를 받았던 일부 지역 또 인물들, 기업들, 정치인들, 지식인들 심지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반신반인이라고 본 괴물인데 반신반인은 그런 것을 부끄럼 없이 추앙하고 내뱉고 있는 그런 인적인 인물들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건재하고 있는 이상 박정희의 유산 악의 적폐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씨는 박근혜 역사의 법정에선 무죄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역사를 그렇게 아전인수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죠.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역사라는 것은 준엄합니다. 네. 특히 그 지식인들은 일반 국민들도 역사라고 그러면은 시비곡직을 다르게 평가하고 그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지. 네. 아전인수식으로 특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추앙한다고 해서 이것을 역사라고 볼 수는 없지요. 예.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권력자들은 역사를 우습게 알고 심지어는 역사까지 멋대로 고치려고 하는 그런 그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권력자들을 임의대로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역사의 준엄함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특히 권력자들 그것을 엄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2.6 38년이 흘렀는데 사회 구조적인 박정희 세력 척결은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댓글입니다. 오늘 일부 뉴스사이다 시간에는 홍준표 대표의 망언 논란을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최명길 의원과 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들으시고 문자함이 청소년 관람 불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거친 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박성근, 김진호, 임진근 외에 많은 분들이 한국당은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5959번님은 국민이 국격을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부끄럽고 창피할 따름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당에 거꾸로 가는 시대정신을 꾸짖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의도 자한당 당사 앞에 가서 촛불을 들어야 할 것 같다. 또 한국당 의원들과 홍준표 대표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국정감사 보이콧하려면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런 문자까지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 국내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에서까지 제1야당의 화려한 언행이 주목을 받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댓글이었습니다. 네, 김다은 PD였고요. 이제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볼 소리요. 이 섬마을의 학부모들이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예.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이제 결정했습니다. YTN이 이를 보도하는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한테 죄송스러운 마음 없어요? 죄송합니다. 적을 죄였습니다. 공모하신 점 인정하십니까? 공모는 안 했습니다. 전혀 공모를 안 하셨단 말씀이죠? 전혀 안 합니다. 피의자 3명 모두 사전 공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공모를 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이들은 이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는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2심 판결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먼저 사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1차 범행과 2차 범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범행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을 해서 이 범인들의 범행 시도가 실패를 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2차 범행에서 피해자가 완전히 잠이 든 이후에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요. 예. 지금 이제 법률적인 쟁점은 범인들의 1차 범행의 성폭행 미수 부분 그리고 2차 범행의 성폭행 부분 이 두 부분을 모두 공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모관계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각자의 강간미수 범행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아하. 부정된다면은 자신의 강간미수에 대해서만 벌을 받게 돼서 여러모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2심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일부만 공모관계로 봤다는 거죠. 검찰의 기소 내용은 그렇지 않았는데 일단 2심까지의 재판부 판단은 성폭행 미수 행위 여기는 이제 단독 범행으로 판단을 했고 나머지만 공모관계로 본 겁니다. 예.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사건 초기에 성폭행 미수
기소 시점부터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합동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애초부터 공모했다는 게 인정된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범인들은 당시 사건이 벌어진 관사 앞에서 서로를 못 봤다. 그리고 피해자를 관사로 데리고 갈 때도 서로의 범행 의도를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모관계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 범인이 이제 김 씨, 이 씨, 박 씨 이렇게 3명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피해자를 관사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박 씨가 이를 말리고 자신의 차량으로 또 피해자를 데리고 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행위를 볼 때 서로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김 씨의 경우 박 씨로부터 이 씨의 범행을 저지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항변 역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사의 위치를 애초에 유일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박 씨였던 거고 김 씨 역시도 피해자가 취해 있고 또 박 씨가 피해자를 관사에 데려다 줄 것이라는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범행을 위해서 관사에 간 것이고 그렇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네. 지금 그 형량이 어떻게 됐었었죠? 이게 검찰 구형은 징역 25년, 22년, 17년 각각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18년, 13년, 12년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까지 이제 고려가 돼서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형량이 낮아졌으니까 이 검찰 구형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폭으로 이제 내려간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이 판단한 내용으로 심리가 다시 진행이 되면은 형량은 또 무거워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이 성범죄와 관련한 판결에서 특히 법적 형평성 이런 것에 문제제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특히 제대로 심리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지금 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방 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 분권 개헌에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 정신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분권 개헌을 언급한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이제 오늘 지방자치의 날 기념 행사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이렇게 연이어서 일정이 있었는데요. 연이어서 그런 자리에서 이 지방 분권 개헌을 언급을 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정부가 이 개헌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 분권 로드맵을 발표해서 일종의 이제 입법 과정을 거치기로 한 그런 결정도 있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권을 얘기했는지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일단 들으신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 이 공약을 지키겠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지방분권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2국무회의의 제도화,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등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2국무회의는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주장한 것을 그대로 승계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된 것이죠. 개헌 얘기를 공식적으로 또 꺼냈는데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었습니까? 일단 원래 개헌이라고 하면은 내각제냐, 분권형이냐, 4년 중임제냐, 이런 좀 권력구조 개편의 논의가 좀 국한된 형태로 지금까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입장에서 이 부분은 좀 일부러 피해간 듯한 그런 이제 발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 관련해서 내용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졌었던 거죠. 예를 들면 10사람을 불러서 10개의 얘기를 드리면 내용이 다 다른 그런 형국이 좀 이어져서 오히려 개헌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들 봤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지방선거 때 결국 개헌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야당은 대통령이 공약을 안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여당은 국회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대통령이 오늘 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강하게 피력을 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더라도 지방 분권 내용만 가지고도 정부가 개헌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형성이 된 것이죠. 권력구조는 빼더라도 이런 건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중앙 권력의 구조 개편 부분은 국회에 맡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에 대한 책임 역시도 국회에 있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또 개헌 이외에 정책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개헌이 아니더라도 지방분권을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이제 해결하겠다라는 건데 국가 기능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호응이 좋았던 대목이 현재 8대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이거는 7대3으로 올리고요. 장기적으로는 6대4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것이거든요.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면한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지금 시도지사들이 공감을 했다는 거죠. 그 외 자치경찰
지자체, 교육지방자치 등의 어떤 지방자치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하고 혁신도시 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지금의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이 아니라 이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오늘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 중에 소방공무원 4만 4천여 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 치료 치유시설 설립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수당 신설 이런 내용들도 같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들은 시도지사 관할의 시도소방본부 소속이 되는데요. 이것은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 통솔 권한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좀 효율적인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네. 신부는 국가공무원인데 시도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초중등 교원하고 같은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2조 8,827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앞서의 재정분권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좀 지자체와 함께 현명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경찰이 지난 1년간 단속을 벌인 결과 잡은 피의자만 238명이었고 압수한 필로폰은 67억 원어치 6만 7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약을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상대편이 가르쳐주는 텔레그램이나 위챗으로 갈아타요. 같이 그쪽을 접속하고 판매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에 마약을 숨겨놓고 위치를 보내면 잠시 뒤 구매자가 직접 와서 찾아갔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마약을 구입해서 투약할 수 있는 어떤 뉴스예요? 경찰이 최근 10개월간의 마약사범 단속을 벌인 결과로 판매책과 투약자 등 230여 명을 붙잡았는데 네. 스마트폰 채팅 앱이 주요한 거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앱의 특성 때문에 검거된 마약사범 중에 대학생, 주부, 초등학교 교사,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포함해서 참 문제다라는 MBN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남경필 지사 아들도 바로 이 채팅 앱 통해서 마약 거래하다가 적발됐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필로폰 4g 정도 사서 속옷 안에 숨겨서 밀반입한 이후에 즉석 만남 채팅 앱으로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검거가 된 거죠. 예. 당시 수사관이 위장한 상태에서 이 남경필 지사 아들에게 접근을 해서 적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바 있고요. 이 남경필 지사 아들인 남모 씨는 지난 13일에 공범 등과 함께 필로폰 밀수미 투약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 채팅 앱이라면 기록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당국이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수사를 피해가는 방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하. 일단 가상 아이디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기 때문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노출이 안 된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고요. 네. 또 거래를 할 때 은어를 사용해서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시원한 술, 크리스털, 아이스, 작대기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다른 은어가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렇게 거래 의사만 확인하고 이후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채팅 앱으로 또 옮겨서 구체적인 거래를 시도한다. 이 점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민감한 내용의 대화는 대부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건 이제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까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럼 뭔가 좀 대책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이시죠.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볼까요? 네, 한국 국민들은 트럼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 국민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신중하지 못한 전쟁 도발자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독일의 다국어 서비스 방송인데요. 도이치 벨러라고 하는 방송이 지난 17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다음 달 한국 방문을 앞두고 이 방송의 한국 특파원이 기고한 기사인데요. 이 방송에 따르면은 평양의 미사일, 그다음에 핵실험 이후에도 현지 당사자인 한국인들은 침착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 도널드 트럼프의 그 무시무시한 트위터 이는 정기적으로 계속 세계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즈음해서 소수의 한국의 그 극우파들이 길거리에서 북한을 파괴해 줄 것을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도 했지만 네. 보통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양팔 벌려 맞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니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는 오직 외교적 해법만이 있는데 최근 가을에 한때 그 긴장이 고조된 적도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리스크를 낮게 평가를 하고 트럼프를
배우 정도로 인식을 하고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그 연세대학교 존 델러리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했습니다. 트럼프를 배우 정도로 인식한다? 네. 아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이제 다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한국 체류 기간이 가장 짧다. 네네. 이게 뭐 우리 국내에서는 꽤 논란이 됐었는데 외신들이 그걸 보도하나요? 그 문제를 다룬 외신이 뭐 그리 많지는 않고요. 근데 하나 정도 제가 봤습니다만 일본의 산케이 신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방문에 한국은 경유지인가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하면서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 정치권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의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극우지잖아요. 극우 신문이죠. 네. 이 신문은 흔히 가끔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국내 정치에 대해서 약간 그 조롱조의 어떤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다른 거,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느냐, 이게 또 이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몇 개의 그 언론들이 좀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 방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그 미국 대통령들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것이 레이건 대통령 이래 역대 모든 미국 대통령이 관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지구상 자유진영의 최고의 권력 그 군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유의 땅에 최전선을 가본다 이런 그 상징성 때문이라는 건데요. 아하. 그래서 지금까지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DMZ를 가지 않은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만 임기 중에 아니고 부통령 임기 중에 이제 갔었고 나머지 5명 후임자는 모두 그 DMZ를 대통령 자격으로 시찰을 했었는데요. 예. 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은 부시, 오바마 두 전임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일했던 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그다음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은 DMZ 방문에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뭐 역대 대통령이 다 갔는데 트럼프 또 문재인 정부 참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안전. 네. 물론 뭐 미국 정부는 이걸 공식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생각한 적 없다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수없이 북한하고 설전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안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참모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 문제라기보다는 워낙 북한하고 이제 팽팽한 기싸움을 지금 계속 해왔기 때문에 또 다른 설전을 벌리지 않게 이제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신문을 보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설전이라면 DMZ에 가서 북한을 향해서 또 아주 강경한 발언을 내놓을까 그런 걸 우려한다. 그런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꼭 반대로 또 역공을 하고 그걸 우려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인간의 삶이 관련되는 문제를 숫자로 다룬다는 것은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다. 이게 바로 그 경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좀 잘 짚은 것 같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최근 한국 경제, 특히 그 북한 위기와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전망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참조하는 것들이 그 경제 분석가들의 그래프, 그다음 수치 이런 것들인데요. 예. 결국 숫자와 그래프로 한국 경제를 말이하는 이 경제 분석가들이 자기 손끝에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자들의 성패가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건데 실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게 그 투자자들이야 여유 자금을 운영하는 거고. 근데 이런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실제 삶이 좌우되는 서민들의 명운을 생각하면은 정말 쉽게 다룰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삶이 관계되는 문제를 수치로 환산하는 거는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라는 그런 내용인 건데 22일자 프랑스의 르몽드 경제 섹션 기사 중에 일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결국은 최근 북한 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아시아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분쟁이 그 한국의 GDP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기 위해서 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예. 르몽드 신문에 따르면은 사실상 현재까지는 북한 위기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재 세계 경제가 경기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한국도 그래서 그런 동향의 영향, 그 효과를 보면서 수출, 특히 그 전자제품 수출에서 큰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한국의 경제 지표가 과거에 2.8% 성장률에서 올해는 3%, 그다음에 내년에는 2.9%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르몽드 신문이 전했습니다. 3% 이상을 지금 예상하죠. 네. 예. 그리고 지난 7월 우리나라 이제 최저임금이 16.4%로 대폭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내수도 진작되고 있고 실업률도 3.5%로 지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르몽드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각종 숫자상으로 볼 때는 북한 위기는 우리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 네. 오히려 경제는 좋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근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솔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에 대한 전망은 어때요? 이 신문도, 그러니까 르몽드도 역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출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문에 따르면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기도 하고 또 미국의 중앙은행 격이죠. 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예. 그 외국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도 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전제에도 한국 기업들에도 이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인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한테 피해가 간다. 네네. 예.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의 그 경기 부양 정책, 그러니까 2022년까지 공공 분야에서 82만 개의 일자리 창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공격적인 정책을 과연 한국은행이 협조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행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이게 타이틀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이렇게 이 신문이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그 어려운 도전을 한국이 앞두고 있다. 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서의 그 기사에서 서두에 경제 전망의 어려움 이거를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국내에서는 아주 뜨거운 이슈였던 그 신고리 원전 건설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외신들도 이걸 보도합니까? 네. 주요 외신들이 이거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대부분 근데 사실관계의 팩트 보도였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20일자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건설 재개 의사를 표명을 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 원자로의 단계적인 그리고 점진적인 폐쇄를 이미 공약사항으로 발표를 했었다. 이렇게 전했고요. 예, 사실 보도네요. 네, 그렇죠. 예. 대부분이 이런 사실관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 21일자 보도에서 역시 관련 사실 전하면서 근데 이런 토론형 여론조사 방식은 지난 2012년 일본의 노다 정권 당시에도 탈원전 정책을 밝히기 위해서 실행한 적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본의 전례가 있군요. 네네. 예. 그래서 아사히 신문은 현재 그 한국의 발전 설비 용량 중에서 22%를 원자력이 차지하는데 이 비중을 점차 줄이면서 풍력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할 방침을 현 문재인 정부가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신 그 일본의 아까 토론형 여론조사라고요? 우리는 공론조사라고 불렀는데 그렇죠. 일본은 토론형 여론조사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 deliberative pol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심의 여론조사 이렇게 수기 여론조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미국 학계에서 나왔던 것인데 이게 이제 일본과 한국에서 이제 실제로 이게 썼다는 거죠. 네. 일본이 그래서 2012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태 뒤에 그렇죠. 그 노다 총리가 국가 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실시했던 그 토론형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당시 원전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었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이걸 정책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사실상 그러려면 뭐하러 국민을 데려다가 그런 물었냐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나왔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공약에 반하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자이퉁지라는 신문이 있는데 이름이 길어서요. 예. 이번 그 결정에 대해서 독단적이고 국민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였던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 이후에 이 시민 정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노력에서 나온 장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민 정치 강화라는 표현. 네. 흔히 보지 못한 결론 도출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23일 보도에서 그 중요한 국책 정책을 결정을 시민에게 모두 맡겼다. 이렇게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그 공사 전에 비판을 했었는데 결정 이후에는 그 시민이성이 탈원전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렇게 호감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시작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많이 보도 나오고 있겠죠? 네, 이제 뭐 사실 지금까지 꾸준히 그 평창올림픽 관련 소식들은 있어 왔습니다. 예. 근데 주로 이제 내용들이 크게 나누자면은 북한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안전할까 이런 우려. 그다음에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을 예정대로 보낸다 이런 각국 올림픽위원회 이제 공식 입장들. 예. 그다음에 이 공사 진행 상황이 얼마큼 진행됐는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 그다음에 그 반대로 이게 그 어떤 그 평창 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 어린 전망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잘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 희망. 예. 그 두 이제 틀 중에서 이제 25일자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중에서 이제 우려 섞인 그 관련 기사를 좀 길게 냈습니다. 네. 이 동계올림픽이 가까워 왔는데 그만큼 북한도 가까워 오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어허. 이 평창이 평양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평창, 평양. 네.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딱 대비를 시킨 거네요. 좀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실제로 그 평창하고 평양하고 철자까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음도 뭐 외국인들한테는 좀 비슷하게 들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구별이 어려워가지고 실제로 평창을 그 가려고 비행기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평양행 비행기를 사가지고 평양 공항에 내린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네네.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올림픽 관련 때문에 그 평창을 오려고 했다가 평양으로 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 이 평양을 완전히 떨궈내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홍보를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려는 그런 관계자들의 노력에 이 북한발 위기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 티켓 판매율이 지금 과거 대회들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다면서요? 네, 좀 그렇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전 세계 티켓 판매 목표량 중에서 지금 30%만 달성이 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걱정이네요. 네, 근데 국내 판매는 더하다고 합니다. 20% 아래로 지금 밑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판매 부진의 그럼 이유가 뭐냐? 이 신문은 북한 위기 당연히 있을 거고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원인을 좀 그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별로 없을 당시에는 그 사실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면 큰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은 워낙 볼 게 많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디어 콘텐츠 선택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과거 같이 그 올림픽을 관심 있게 그 사람들이 보질 않는다는 겁니다. 네, 올림픽 자체의 인기가 떨어졌다. 네, 예. 실제로 그 작년이어서 2016년 그 브라질 올림픽 당시에도 TV 시청률이 과거 올림픽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았다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를 든 것이 이 평창이 동계올림픽에 열리는 도시 중에서 좀 가장 인구가 적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이제 평창 올림픽을 하면은 그다음에 2년 후에 그 도쿄에서 하계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다시 2년 후에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는 그러니까 3번 연속해서 동아시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네, 도쿄랑 베이징은 아주 대도시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도시 규모가 도쿄, 베이징에 비해서 평창이 좀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기에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동계올림픽은 꼭 대도시들에서만 열렸던 건 아니지 않나요? 네, 뭐 그렇긴 한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대표적으로 94년도에 그 노르웨이의 릴레 함메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대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평창이 가장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제 당시 노르웨이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노르웨이 국민들은 뭐 이 동계 올림픽에 아주 극도의 집착을 그러니까 엄청난 관심을 그렇죠. 예.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흥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국민적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티켓도 좀 사고 또 강원도에서 숙박도 하고 하면서 국민들이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줘야 또 올림픽 소식을 전하는 외신들도 좀 밝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문에 따르면은 그 지난 4월에 실시했던 우리 정부의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의 85%가 평창 올림픽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보다 TV로 시청하겠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창이 국제 무대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지로서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역대 올림픽을 개최한 주요 관광 도시들에 비해서 사실 좀 열악하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성화도 이제 켜졌고 본격적으로 릴레이가 시작된 만큼 좀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왕 하기로 한 거 제대로 해야죠. 네, 그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저희 방송사 사정으로 방송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고요. 내일 저녁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들 요즘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두환 정권이 유족들을 대상으로 치밀한 분열 공작을 벌였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네요. 등급을 나눠서 유족들을 관리하고 또 매수까지 하고 5.18 묘지의 성역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공작을 벌인 건데요. 오늘 관련 문건들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논란이 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네요. 뉴스 사이다 시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시 5분 시작하는 2부. 자유한국당은 오늘 MBC를 관장하는 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반발하면서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결정을 했네요. 자, 이 문제 국민의당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최명길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오늘이 10월 26일 11.6 38주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급기야 자유한국당에서 출당까지 당하게 되는 지금 상황, 박정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 박정희 평전이란 책을 펴내신 김사뭉 전 독립기념관장의 이야기 들어보고요. 또 외신을 통해 우리 모습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저희 CBS 뉴스 부활 30주년 감사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참석해 주셔도 좋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또 페이스북에서 노컷 뉴스를 찾아보시거나 유튜브에서 노컷 V를 검색하셔도 보실 수가 있겠네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5.18 민주묘지의 성역화를 방해하고 유족들을 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일부 유족은 매수하고 이런 분열 공작을 벌였다. 오늘 민주당에서 관련 문건들 대거 공개됐습니다. 일명 비둘기 시행계획, 물빼기 작전 이런 문건들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해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해서 입수하게 된 문건입니까? 네, 저희가 국방부에 자료 제공 요청을 했고요. 예.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들입니다. 예. 예. 이 문건들의 작성자는 어디입니까? 작성자는 지금 국군 보안사령부 505 보안부대라고 보통 부르죠. 네. 네, 그쪽에서 주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안사령부, 보안사. 네. 몇 년도 문건이에요, 그러면? 81년도 문건도 있고요. 예. 83년도 문건도 있고, 85년도 문건도 있고, 88년도 문건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군요. 네네. 비둘기 시행계획이 뭡니까? 이 비둘기 시행계획은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분열 공작 중에 하나로서, 네. 묘지, 희생자분들의 묘지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네. 1983년 2월에 작성된 자료인데요. 예. 희생자들을 분류해가지고 그중에 일부 희생자들의 묘를 딴 곳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망월동에서 다른 곳으로? 예, 맞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장을 추진한 이유가 뭘까요? 문건 자체는 뭐라고 드러나 있냐면요. 묘지가 이렇게 모여있을 경우에 이 곳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불순한 저항 세력이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떤 저항 세력들이 뭉치는 것,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묘지 자체를 좀 분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이 됐나요? 실제로 돈을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바는 아니지만 예전에 한인석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사한 세대들의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적힌 바가 있습니다. 1995년도에 발간된 서적이에요. 예. 그걸 봤을 때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유족들한테 돈 줄 테니 묘를 딴 데로 좀 옮겨라. 네네. 이장 비용뿐 아니라 또 추가로 돈까지 준다 이런 겁니까? 예, 뭐 실제로 이 문건을 보면은 단순하게 이제 이장을 하는 돈을 줬다고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예. 순화라는 걸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순화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금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예.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의 토비 달튼도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할 가능성은 작다. 한국이 이를 요구하면 오히려 한미 동맹의 균열이 생기거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세했어요. 예. 그리고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군축 담당 특보, 이건 좀 지명도가 높은 편인데 네.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은 남북 간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어서 답이 아닌 것 같다. 어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한국이 핵무기, 자체 핵무장까지 지금 홍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예. 박정희 정부 때 보면은 한미 관계가 되게 안 좋아졌던 게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랬었죠. 오히려. 예. 이 사람들의 질문은 혹시 이걸 뭐 명분으로 담아서 딴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좀 날선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홍준표 대표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맞장구 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알려진 바로는 없고 예.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그 질문이 나왔어요. 아니 반응이 안 좋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홍 대표는 공화당은 상당히 우리 쪽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이나 일부 민주당 성향의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다. 여기도 좀 말하자면 편가르기를 네. 미국 쪽에다가도 한 건데. 근데 공화당도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홍 대표는 한반도 핵무장이 일본 핵무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미국 쪽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질문에 일본은 핵을 가지려면 가지라고 해라. 일본이 있고 없고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라고요? 일본 핵 가지려면 가져라? 예.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 미국의 조치는 말로써 했는데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군사적 행동? 뭐 군사적 옵션 이런 것을 이제 애둘러 이야기한 거겠죠. 네. 좀 심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홍 대표가 보수적 입장을 전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예컨대 내가 볼 때 현 정부는 북한이 조금 유화적인 것 같지만은 지금은 강한 제재가 답이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런데 뭐 현 정부를 친북 좌파라고 한다. 그리고 뭐 핵에 대해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일야당에 대한 신뢰를 미국 조야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제가 두 가지가 짚어보고 싶은 게요. 네. 홍 대표가 원래 말이 좀 이런 분이잖아요. 거칠죠. 네. 그래서 네. 국내 정치권에서 이 강하게 지금 여러 정당들이 비판하면서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안 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면박을 주고 있는데 예. 이 홍 대표의 캐릭터가 반영이 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를 보면은 과거 이제 한나라당 계열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런데 대표들이 미국에 가서는 보수적이지만은 되게 정제된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전직 장관이라든지 보수적인 이제 중량감 있는 전문가들이 옆에서 이제 뭐 보필을 하면서 그런 전략적인 도움도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필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 있긴 있었는데 그런 식의 이제 우리가 이 사람 할 만한 사람은 이제 별로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진 이제 전반적인 역량이 많이 떨어진 것이 이럴 때 나타난 게 아닌가. 그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듭니다. 당의 역량 하락, 게다가 홍 대표의 캐릭터. 그렇죠. 이게 이런 발언들을 낳았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오죠. 오늘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원에 보궐이사 2명을 임명을 했죠. 자, 이걸 문제 삼아서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거쳐가지고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이 문제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연결합니다. 최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뭐 사실 아시겠지만 박문진 이사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요.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 태반일 텐데 예.
그 자리 채우는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 국정감사를 국회 제2당이 보이콧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발의까지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네. 바른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외향적인 모습들, 즉,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자 그러면 좀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두 보수 야당은. 예. 그래서 하여튼 입장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예. 아직 국회에서 이게 본격 논의가 안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 그렇다는 이유를 댈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 이런 충격적인 문건들까지 나왔으니까 빨리 좀 국회 공론화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 당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를 시키려고 이미 원내대표가 제안까지 해놓은 상태니까요. 네.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 입법 처리 과정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지금 미국 방문 중이죠? 예, 일정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마 귀국길에 곧 오르든지 올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상. 네, 네. 그런데 미국에서 내놓은 발언들이 많이 논란이 되죠. 예, 홍 대표가 귀국해도 사실 숙제가 많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최경환, 서청원 의원, 네. 거취 문제 등등인데 미국 가서도 좀 논란거리가 있는 게 네. 출발할 때부터 애초에 전술핵 필요성을 설득하러 간다. 그랬죠. 예고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당론이 명확치는 않지만은 저는 자기 뜻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게 전달 과정이라든지 내용이 좀 너무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아요. 자,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거기 이제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런 사람들 만나서 한 이야기는 그나마 조금 정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예. 25일에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 여기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전현직 이제 관료 전문가들이 모인 데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이야기한 게 친북 좌파 세력 때문에 한미 동맹의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보다 더 두려운 위기의 본질이다. 예. 이렇게 말했어요. 예. 강경 보수 진영이 한국의 진보 세력을 친북 좌파로 부르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한데 예. 홍 대표의 이야기는 과거 주한민군 철수를 외치고 사드 배치 반대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현재 한국 정부의 주류다. 올 초 탄핵 사태로 지난 9년과 사뭇 다른 성격의 정부가 탄생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지금 정부의 주류가 친북 좌파다? 그렇죠. 하하. 거기서 덧붙인 게 정부 간 협력이 불안하다면은 양국 정당과 의회끼리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한미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빼고 한미 간에 정당과 의회만 소통하자? 그렇죠. 예. 예. 이게 제가 이게 다 좀 짚어봤는데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도 야당 대표가 미국에 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었어요. 이 정도까지 노골적으로 발언 안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외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하는 전통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한국 1야당 대표가 정부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정책 수단이 다르다. 이런 차원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식의 이제 색깔론적 발언이 과연 어떤 인상을 남겼겠냐는 거죠. 네. 참 미국은 한국 정부를 한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로서 인정하고 협상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내 야당 대표가 가가지고 한국 정부는 친북 좌파니까 네. 미국 정부랑 상대하지 마라. 정부끼리 하는데 이제 국회끼리 이제 하자. 예. 네. 그나저나 그 전술핵 재배치론을 폈잖아요. 그렇죠. 그건 호응을 좀 얻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스탠리 로스라는 사람,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사람인데 전술핵 재배치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자체 핵무장의 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했고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따라서 단순하게 이전비만 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 같은 것을 미끼로 설득하고 매수하고 하려던 작업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시한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인가요? 예, 저도 사실 이 문건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지시사항에 대해서 누가 지시했느냐가 명기가 되어 있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1983년도에 작성된 광주 사태 관련 현황 문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문건에 보면은 1982년도 3월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남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즉 면담을 한 자리에서 직접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하. 예. 대통령이 전남도지사에게 묘지 이장하도록 지시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게 문건에 드러난단 말이군요. 네네. 뭐 묘지 이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가족 분들에 대한 순화 작업, 예. 또 매수 작업, 예.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지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게 매수하거나 뭐 경제적 지원을 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답니까? 매수하고 분열하는 공작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네. 보면은 일단은 등급을 나눕니다. 뭐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요. 예.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다 조치가 써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방금 말씀드렸던 등급으로 분류하는 건 극렬 유가족들을 그렇게 분류해놓고요. 아예 이제 온순한 유가족들은 또 따로 관리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예. 야유회 같은 걸 간다 그러면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어떤 가족들은 또 따로 관리하고, 그래서 유가족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또 극렬 유가족들의 경우에는 3등급으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분리 대응하는 식으로 해서 네. 일명 뭐 순화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강경파를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네. 강경파가 아닌 온순파를 또 따로 나누고. 예, 맞습니다. 그 일명 물빼기 작전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한다던데 그건 뭐예요? 예, 극렬층의 경우에도 이제 모임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모임의 힘을 빼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원래 회의의 숫자를 축소시킨다든지 또는 원래 회의에 참가하는 인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유하고 매수하는 작업들이 벌어지는데요. 그거를 가리켜서 물빼기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가족들에 대한 뭐 사찰, 미행 뭐 이런 것도 있었나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묘지 이장을 위해서도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 11명을 뽑은 뒤에 그 11명에 대한 배경을 먼저 철저히 조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빼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대1로 매칭을 해가지고 조사하고 만나라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사찰이 진행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네. 광주의 정수만 전 유족 회장이 뭐 언론과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더니 네네. 실제로 미행하고 또 감시당하고 납치까지 당한 사례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뭐 저희들도 좀 그 이야기 들어본 바가 있는데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지 이장 관련된 매수 시도는 있었다는 것이 과거에도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 예. 뭐 다른 어떤 매수 시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외압 같은 사례들은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매년 5월 18일이 되면 이제 광주에서도 행사가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납치해서 딴 데로 보내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데 예, 맞습니다. 예, 이 문건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위령제 같은 것을 못하게 막아라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예. 또 위령제에 참여하는 숫자를 좀 줄이도록 노력하라라는 취지의 내용들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광주 사태 1주년 대비 예방 정보 활동이라고 하는 문건도 또 공개가 됐는데, 예, 여기 이 문건도 상당히 문제를 삼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네. 우선은 뭐 광범위한 순화 계획이 담겨 있어요. 학원 순화를 하겠다 하면서 문화성을 와해시킨다거나 종교인을 순화시키겠다라고 해서 뭐 천주교나 기독교의 어떤 미사나 예배 활동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원령제, 위령제 행사 저지를 위해서 심지어는 CIA와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 CIA? 네네네. 예. 그리고 뭐 군을 또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1주년 됐을 때
대비해가지고 충정훈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군이 하는 시위 진압 훈련인데요. 충정훈련을 받은 공수부대가 광주민주화운동 때 투입됐지 않습니까? 예. 그 충정훈련 지휘조를 비상대기 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다음 자체적으로 모의훈련도 실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차하면 다시 한번 그런 유사한 일을 일으키려는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81년 5월 18일 딱 1년 되는 날 혹시 광주에서 또 시위가 벌어지면 군을 또 투입한다? 네, 실제로는 모든 대비를 다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놨다 이런 말이더군요. 네네네. 네. 뭐 자기들이 이런 계획 세운 것들이 잘 진행되는 무슨 성과들이 있다 이런 걸 또 자랑하는 그런 문건 내용도 있다면서요? 예, 성과를 보고하는 문건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너무 참 투박해가지고 저 굉장히 많이 분노했는데, 극렬 가족들 매도하는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고립된다거나 이런 게 다 실적이에요. 그리고 싸움을 조장해가지고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 폭행 사고까지 일어났다. 이게 다 실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족들 사이에서 서로 싸움을 하게 유도해가지고 예, 실제로 그래서 싸움까지 일어났다. 이게 실적입니다. 실적. 예.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하면 아무래도 유가족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분열될 테니까. 맞습니다. 예. 바로 그런 걸 자신들의 실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막 서로 간에 못 믿게 만들고 폭행까지 일어나도록 계속 조장하고 결국 싸우니까 이건 우리 성과다라고 보고하고 또 칭찬받고 이게 굉장히 국가가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런 일들을 주로 현장에서 집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군이에요? 아니면 뭐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505라는 보안부대일 것 같은데요. 안기부를 언급하는 곳도 곳곳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전남도를 언급하는 곳도 곳곳에 나와서 안기부, 뭐 군, 그다음에 전남도 전부 다 이제 동원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기부 직원, 전남도청 직원, 그리고 군, 보안사 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뭐 1대1로 나서기도 하고 뭐도 하고 서로 역할 분담해서 일들을 했다. 예. 거기 보면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또 맡깁니다. 어떻게 나눠요? 그러니까 주로 총괄 책임은 이제 505 부대가 지도록 되어 있고요. 보안사가 지고. 좀 나서서 뭔가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겉으로 드러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서는 전남도가 좀 맞는 식으로 이렇게 좀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이종구 사령관의 결재 사인이 딱 찍혀 있다면서요? 네, 결재 사인이 있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 문건의 내용들? 사실은 이제 이 문건은 그동안 있었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정부가 어떻게 진상을 은폐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건인 만큼 진상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좀 더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 저희 당 각각 이렇게 좀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놨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힘을 합쳐서 통과시켜서 진상규명이 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헬기의 기총수사 의혹이라든지 또는 전투기가 광주 출격하려고 대기명령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돼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법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은 또 다른 사안들도 다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요. 이 법이 통과되면 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활동 기간은 이제 법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법이 좀 다르게 돼 있어서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근데 충분히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한 권한 같은 것도 부여되나요?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사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